안녕하세요. 매일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위로만 받다가 제 인생에 찾아온 기적 같고도 통쾌한 이야기를 다른 분들께도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6살 된 사랑스러운 딸 서윤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 홍성미라고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춥고 외로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보육원에 맡겨져 고아로 자랐거든요. 엄마는 없었냐고요? 제 기억 속 엄마는 제가 8살 무렵에 집을 나가셨습니다. 아버지의 극심한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도망치듯 집을 떠나신 거였죠. 아버지는 엄마한테는 가정폭력을 행사했지만 자식인 저는 끔찍하게 아끼셨기 때문에 저는 두고 가신 거였죠. 어쨌든 엄마가 저를 두고 가셨기에 원망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엄마는 저한테 너무 미안해서 저를 찾으러 여러 번 다시 오셨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야반도주하듯 연고 없는 곳으로 이사를 해버리셨고 그 후 엄마와는 영영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된 전후 사정을 모르고 그저 엄마가 나를 두고 도망갔구나 싶어 원망도 많았고 뼛속 시린 외로움도 느꼈었죠. 그런데 몇 년 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저는 결국 고모의 손에 이끌려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였어요. 엄마랑은 더 이상 연락도 되지 않고 고모는 저를 맡아서 키워주실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육원으로 가서 살게 된 거죠. 그때를 돌이켜보면 참 외롭고 서글픈 나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놓고 떠나버린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갑자기 돌아가신 아빠에 대한 허망함 등 마음이 참 복잡하고 힘든 나날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법적 성인이 되어서 보육원을 퇴소했습니다. 제 손에는 얼마 안 되는 정착금이 있었어요. 다행히 먼저 퇴소해서 살고 있는 친한 언니의 도움을 받으며 그 언니가 일하던 콜센터 상담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어린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고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일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헤드셋 너머로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감정 노동과 진상 고객들의 이유 없는 폭언, 인격 모독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텼거든요. 전화를 끊고 화장실 칸에 숨어 소리 없는 눈물을 훔친 날이 셀 수도 없었죠. 하지만 기댈 곳 없는 저 같은 고아가 이 차가운 세상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무기는 오직 돈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고 싶은 것들을 독하게 참아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독하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요.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고 돈을 모은 결과 제 힘으로 작지만 온전한 제 공간인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었죠. 그 무렵이었습니다. 팍팍하기만 했던 제 삶에 장우진이라는 남자가 찾아온 것은요. 콜센터 동료의 소개로 만난 우진은 참 다정하고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살아온 환경을 듣고도 동정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거든요. 평생 매서운 외풍을 맞으며 살던 저에게 그는 얼어붙은 손을 녹여주는 따뜻한 난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남들처럼 평범하고 온기 넘치는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 하나로 그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는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빨리 엄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저 소박한 행복을 바랐을 뿐인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너무 빨리 제 가정은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연애 시절 그토록 다정한 남편이었는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자 남편은 달라졌거든요. 보통 남자들은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생기면 책임감도 생기고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아이가 생기고 나니 가정에 소홀해졌고
가장의 무게를 핑계로 매일 밤 술자리를 전전하며 밖으로 돌았거든요. 남편이 혼자 외벌이를 한 것도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콜센터에서 일했거든요. 콜센터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의 폭언에 시달리다 파김치가 되어 퇴근한 저는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를 데리고 와 바로 또 쉴 틈도 없이 홀로 독박 육아와 집안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쳐서 하루는 남편에게 육아 분담을 눈물로 호소한 적도 있어요. 여보,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서로서로 안쓰럽게 생각해서 더 서로 돌봐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너무 지쳤어. 당신은 가족이라면서 내가 힘든 건 보이지도 않아? 하지만 남편이 뱉은 말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제 가슴을 찢어 놓았죠. 너는 가만 보면 가족이라는 껍데기에 너무 병적으로 집착해. 너 그거 네가 고아로 자라서 애정결핍 때문에 그런 거야. 뭐라고?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는 건데 네가 그렇게 숨막히게 굴어다니까 내가 집에 오기가 싫을 정도야.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고아 티 좀 내지 마 제발. 아 진짜 속이 갑갑하다. 라는데 망치로 머리를 3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안고 살아온 가장 아픈 상처, 고아라는 약점을 후벼파며 그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의 상처를 가장 보듬어주고 다독여줄 줄 알았던 남편이 가장 잔인하게 제 상처를 들먹이다뇨. 남편의 그 말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피눈물도 났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쩌든 바보같이 참고 또 참았죠. 제 딸 서윤이에게만큼은 제가 겪은 상처를 조금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가정을 지키려 발버둥 치는 동안 남편이 매일 밤 밖으로 돌았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꾸역꾸역 버티며 살아왔죠. 하지만 그건 정말 의미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 모든 행패를 다 참아주었지만 정작 남편은 저에게 아주 쉽게 이혼 요구를 했거든요. 심지어 지가 바람을 피고 들켰는데도 말이죠. 어느 주말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남편의 휴대전화 알림이 계속 울리길래 무심코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의 휴대전화에는 모텔 예약 내역과 입에 담기조차 낯뜨거운 메시지들이 가득했거든요. 남편은 저와 아이를 내팽개치고 박미나라는 20대 후반의 여자와 역겨운 불륜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정말 푹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당장 남편을 깨워 증거를 들이밀며 따져 물었습니다. 바람을 들켰으니 무릎이라도 꿇고 빌 줄 알았죠. 하지만 남편은 당황하기는커녕 도리어 저를 향해 당당하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 나 여자 있어. 네가 매일 집구석에서 우울한 티 팍팍 내면서 사람 숨막히게 하니까 나도 숨통 트일 곳이 필요했던 거 아니야. 사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신의 더러운 불륜을 제 탓으로 돌리는데 정말 환멸이 느껴지더라고요. 신락 같은 희망으로 시댁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저를 2번 죽였습니다. 네가 평소에 남편을 얼마나 들들볶고 못살게 굴었으면 애가 밖으로 돌았겠니? 여자가 집안을 편안하게 해야지. 아휴, 이래서 부모도 없고 고아인애를 함부로 들이는 게 아닌데. 팔이 안으로 굽는 시댁의 끔찍한 본성을 확인한 순간 저는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남편 역시 도리어 저랑 살기 싫고 애한테도 애정이 없다며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핏줄인 서윤이의 양육권조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포기했는데 지 자식에 대한 일말의 부성의조차 없는 그 짐승 같은 모습에 눈물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그래도 오랜 시간 콜센터에서 일하면서 나름 멘탈이 단련은 됐나 봅니다.
멘탈이 악착같이 단련되어서인지 저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혼 소송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슬픔과 배신에 빠져 있는 대신 철저하게 남편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들을 수집했거든요. 인터넷 등으로 찾아보면서 변호사와 상담하고 믿을 만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낼 수 있는 최대치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이혼 후 딸아이의 손을 잡은 채 다시 홀로 세상에 섰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아냈다고는 하지만 아이를 홀로 키우며 생계를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저는 콜센터에서 더욱 열심히 일을 했고 퇴근 후에는 서윤이를 돌보는 숨가쁜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체가 힘든 것보다 저를 더 견디기 힘들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근원적인 외로움이었죠. 바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사실 그건 이혼 전 남편이 있어도 쉽사리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서윤이를 씻기고 재우며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을 때면 문득 엄마의 품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참 원망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원망은 사라지고 그리움만 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더라면 장우진 같은 놈의 얄팍한 애정에 속아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요. 털어버리려고 해도 자꾸만 생각났고 엄마가 떠오르더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으니 그냥 엄마라는 존재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서 민원실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가족 찾기 유전자 등록을 마쳤죠. 워낙 어릴 때 헤어졌고 아버지의 야반도주로 흔적조차 남지 않았기에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세상에 남긴 작은 흔적 하나라도 어딘가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훌훌 지나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평범한 평일 오후 콜센터에서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저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기적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홍성미 씨 되십니까? 성미 씨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분을 찾았는데요. 엄마 되시는 분 같습니다. 경찰관의 그 한마디에 저는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더라고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았을 때도 이 정도로 놀라진 않았던 것 같은데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죠. 그렇게 당장 반차를 내고 서연이를 챙겨 경찰서로 달려가는 내내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처럼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시겠지? 나를 왜 두고 떠났냐고 물어볼까? 답도 없는 수많은 물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경찰서 대기실에 앉아 손을 덜덜 떨며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경찰관과 함께 급히 방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보았죠. 제 앞에는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가정폭력에 시달려 늘 초췌하고 고단했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고급스럽고 세련된 옷차림을 한 한눈에 보아도 귀티가 흐르는 중년의 여성이 서 있더라고요. 엄마는 방 안에서 긴장한 채 서 있는 저를 발견하시자마자 가방을 툭 떨어뜨리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성미야, 내 딸 성미 맞니? 아이고 세상에, 우리 성미가 이렇게 컸어. 엄마는 짐승처럼 오열하며 기어오듯 다가와 제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애절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제 안에서 20년 동안 겹겹이 쌓여있던 원망과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저 역시 아이처럼 왈칵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경찰서 대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제 곁에 서 있던 어린아이도 영문이 모른 채 저를 따라 울 정도로요. 그렇게 겨우 진정이 된 후 엄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엄마는 도망치듯 집을 나온 후 저를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다고 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부터 시작해 남들이 꺼리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잠을 줄여가며 일하셨다고 했죠. 그러다가 반찬을 만들어 시장에서 팔기 시작했는데 그게 입소문을 타면서 사업이 커졌고 현재 엄마는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큰 반찬 공장과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으셨어요. 사업이 자리를 잡자마자 엄마는 사방팔방으로 사람을 풀어 저와 아버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미 오래전 돌아가셨고 제가 그 후 보육원에 맡겨져 고아로 자랐다는 기막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다. 보육원 퇴소 후 연락이 끊긴 저를 찾기 위해 엄마는 경찰서에 유전자를 등록해 두었고 결국 저와 연락이 닿은 거였죠. 엄마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콜센터에서 힘들게 일하는 저의 상황과 저를 고아라고 무시하고 불륜까지 저질렀던 전 남편 장우진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가슴을 치며 오열하셨어요. 내 금쪽 같은 딸이 그 모진 세월을 혼자서 어떻게 견뎌냈을꼬.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괜찮아, 엄마. 이제 다 괜찮아. 엄마는 제 손을 굳게 맞잡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미야, 너희가 겪은 고생, 흘린 눈물, 내 남은 평생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갚으며 살게 해다오. 이제 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엄마의 등장은 제 춥고 외로웠던 인생에 내려진 완벽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거짓말처럼 180도 달라졌거든요. 엄마는 당장 당신이 거주하시는 넓고 쾌적한 아파트로 저희 모녀의 짐을 모두 옮기게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딸 서윤이와 함께 부족함 없이 편안하게 살게 되었죠. 엄마는 당장 콜센터도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회사로 저를 부르셨죠. 나중에 이거 다 네 거다. 이제 네가 내 뒤를 이을 준비를 해야지. 차근차근 다 배우고 익혀. 서윤이 유치원 등하원부터 육아도 사람 쓰면 되니까 너는 엄마 밑에서 일 배우는 데 집중해. 엄마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저는 회사의 기획실로 출근하며 공장 경영 전반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콜센터에서 일할 때도 센스가 좋고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늘 받았는데요. 저는 그게 고아로 살아와서 눈치가 빨라서 그렇다고만 생각했는데 엄마 밑에서 일하니 제가 꽤 일도 잘하고 야무진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빠르게 엄마 일을 배워갔고 엄마는 저한테 선물로 억대의 최고급 세단까지 선물해 주셨죠. 물론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저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는 엄마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현관까지 달려나오는 서윤이와 따뜻한 저녁을 차려놓고 저를 반겨주시는 엄마가 계셨습니다. 텅 비어있던 제 마음의 구멍이 엄마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지면서 우리 세 식구는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완벽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전 남편 장우진이 그토록 비웃었던 저의 우울한 고아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저는 사랑받고 사랑을 베푸는 당당한 모습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서윤이와 함께 고급 일식집에서 식사와 반주를 하고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밤 공기가 제법 선선하고 평화로웠던 그 주말 저녁, 제 인생을 시궁창으로 밀어넣었던 그 인간과 다시 마주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이가 잠들어서 차에 올라타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한 남자가 헐레벌떡 주차장으로 뛰어오더니 차에 올라탔죠. 대리 부르셨죠?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뒷좌석에 앉은 채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굽은 등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남자,
그는 다름 아닌 제 전남편 장우진이었으니까요. 출발하려던 전남편 역시 습관적으로 룸미러를 확인하다가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더라고요. 저와 어느새 잠이 든 서윤이, 그리고 저희 엄마까지. 룸미러 너머로 저와 눈이 마주친 장우진의 얼굴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입을 떡 벌린 채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버버하는 표정이었죠. 출발 안 하시나요? 목적지 내비게이션에 찍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어리둥절한 얼굴로 출발을 하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4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차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전 남편은 운전하는 내내 백미러로 저희 셋의 눈치를 살피며 힐끗거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의 얄팍한 머리로는 도무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마침내 저희 어머니가 거주하시는 고급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전 남편은 차를 세우고 서둘러 내려 뒷좌석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차 키를 넘겨받을 때까지 전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힐끔힐끔 저를 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무심하게 차 키를 받아들고 돌아서자 남편은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한 채 기웃거리더니 곧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이미 지운 지 오래라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누구인지 직감할 수 있었죠. 영미야, 나야. 저는 대답 없이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서윤이 참 예쁘게 컸더라. 내가 사는 게 바빠가지고 딸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근데 아까 옆에 계시던 분은 누구셔? 차도 엄청 좋은 거 타던데 그건 누구 차고? 너 어떻게 된 거야? 참나, 양육권도 필요 없다고 바로 포기하고 양육비 한 푼 안 준 인간이 이제 와서 딸 어쩌고 하니까 웃기네. 아, 그건 내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형편이 뭐가 어려운데. 좋아서 죽고 못 살던 여자랑 바람나서 신나서 이혼할 땐 언제고. 제 질문에 전 남편은 갑자기 훌쩍거리며 구구절절 변명과 자신의 참담한 근황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 전해 들은 진실은 완벽한 인과응보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좋아 죽겠다던 상간녀는 얼마 있지도 않은 전 남편의 돈을 야금야금, 아니 대놓고 펑펑 썼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까지 하고 상간녀에게 갔으니 재혼을 하고 싶어 상간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는데 얼마나 사치가 심한지 정신 차려보니 빚만 잔뜩 쌓여 있었대요. 게다가 상간녀의 부탁으로 제2금융권에서 빚도 냈는데 나중에 보니 그 빚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답니다. 뒤늦게 상간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한 전 남편은 상간녀와 크게 싸우다가 손찌검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간녀는 전 남편을 폭행, 폭언으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 후 접근 금지 신청까지 했다네요. 이 일이 소문이 나서 회사도 그만두고 그 후에는 배달과 대리기사를 뛰며 이자를 갚는 데만 급급한 신세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 년 만에 마주한 제가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있으니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졌겠나요. 전 남편은 이제 와서 애 핑계를 대서라도 저에게 다시 빌붙으려는 심산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의 기억에는 결혼 생활 동안 뭔 짓을 해도 그냥 넘어가주고 이해해주는 그 순에 빠지다 못해 어리석은 전처 홍성미를 생각하는 거겠죠. 사실 그때까지 전 남편이 어쩌고 사는지 궁금하진 않았지만 막상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꼴을 보니 새삼 통쾌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주 차갑고 나리선 목소리로 그의 남은 희망마저 완벽하게 짓밟아 주었습니다. 그래, 네 꼬라지 참 불쌍하게 됐네. 그런데 어쩌겠어. 네가 선택한 길인데. 누가 바람피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니고 네가 좋아서 그 여자한테 돈 대주다 그 꼴 난 거잖아. 그러고 보니 당신이랑 살 때 생각난다. 나더러 고아 티낸다고 했나? 가족에 집착한다고 했나? 내 상처 후벼파며 가스라이팅 하던 게 말이야.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나 고아 아니야.
오늘 차 뒷자리에 있었던 사람, 우리 친엄마셔. 어? 친엄마? 예전에 집 나갔다고. 맞아. 우리 엄마가 그토록 나 찾아 헤매고 그동안 나 생각해서 악착같이 살았더라고. 그리고 덕분에 지금은 엄마 덕 제대로 보면서 살고 있지. 엄마가 나를 조금 더 빨리 찾았더라면 너 같은 인간 쓰레기에 알량한 애정 노름에 넘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뭐 어쩌겠어. 인생 공부한 셈 쳐야지. 저기 성미야, 서윤이 엄마. 이보세요, 장우진 씨. 내 이름 부르지 마. 나는 내 딸이랑 앞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거야. 너랑 헤어지고 나니 엄마도 찾고 돈도 생기고 너무 좋아. 이게 진짜 내 운명 같아. 그러니까 네 그 구질구질한 인생이랑 엮을 생각하지 마. 당신은 평생 그 상간녀가 남긴 빚이나 갚으면서 살아. 그게 당신 운명이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헛바람을 들이켜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경악에 빠진 전 남편의 뇌정지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당신 양육권도 포기하고 양육비도 똑바로 안 줬지? 차라리 잘 됐어. 괜히 몇 푼 받고 질척였으면 어쩔 뻔했어? 서윤이에 대한 권리 당신이 스스로 다 포기한 거야. 그러니 한 번만 더 연락하거나 우리 집 근처에서 얼쩡거리면 그땐 스토킹으로 경찰에 쳐놓을 줄 알아. 전에 상간녀한테 폭행 및 폭언으로 고소당한 전력도 있다고 하니 이번엔 감방 갈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저는 그의 찌질한 대답은 듣지도 않고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번호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죠. 전화를 끊고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는데 심령 묵은 채증이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와 서윤이를 버리고 가정을 파탄낸 대가로 전 재산을 날리고 비참하게 상간녀 빚이나 갚으며 살게 된 전 남편을 보며 하늘의 인과응보는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가족 없이 외로움 속에서 떨며 남들의 비위를 맞추며 감정노동에 시달렸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곁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시는 훌륭한 엄마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딸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우울하거나 외롭지 않아요. 제게 기적처럼 찾아온 이 진짜 가족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두 번 다시 잃지 않기 위해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눈부시게 제 인생을 개척해 나갈 거거든요. 제 길고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을 갓 넘긴 이제야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세상 참 좁다라는 말을 실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소름 끼치고 끔찍한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제 인생 최악의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되었거든요. 제 인생은 딱 10년 전 남편의 외도로 한 차례 산산조각이 났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더군요. 그때 당시 남편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며 비참해하고 힘들어했던 저는 한 여자 때문에 더 비참하고 괴로웠습니다.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는데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인지 저한테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조롱하고 무시했거든요. 전 남편과 그 여자는 정말이지 제 인생에서 통째로 도려내고 싶을 만큼 끔찍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살면 사라진다는 말처럼 꿋꿋하게 다시 살았고 보란듯이 일어섰거든요. 그 일들은 제 기억 속의 가장 어두운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시는 꺼내보고 싶지 않은 안 좋은 기억들이었죠.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바로 그 인간을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면 사건의 시작이 있던 10년 전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제 남편의 이름은 민성호였습니다. 민성호와 저는 평범하지만 사이가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남편은 눈에 띄게 수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좀 무심한 성격인데도 남편의 달라진 모습이 확연히 눈에 띄일 정도로요. 보통 남편이 바람을 피면 달라지는 모습은 되게 뻔하잖아요. 야근과 회식 핑계로 새벽 귀가가 잦아졌다거나 누군가 자꾸 연락을 하는 것 같다거나 행동이 평소 같지 않게 수상하다던가 등등요. 저희 남편도 너무 전형적일 정도로 딱 그랬습니다. 뭔가가 분명 달라졌고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심증은 있는데 마음 한켠에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길 바라는 마음도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저를 두고 바람을 핀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그래서 애써 외면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알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의 지갑에서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이제는 눈 감아줄 수 없는 증거가 나왔거든요. 지갑 속에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영수증이 들어있었던 거죠. 당연히 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300만 원짜리는커녕 30만 원짜리 가방도 없어요. 맨날 2만 원짜리 에코백 들고 다녔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3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썼을까? 그걸 처음 봤을 때 정말 기가 막히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헛웃음이 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애써 아닐 거라고 열심히 외면했는데 그 영수증 보자마자 아,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는 게 맞았구나. 내 직감이 맞았던 거구나. 허탈하고 복잡한 심정이 들더군요. 그리고 이 짠돌이 남편이 300만 원이나 훌렁훌렁 쓸 정도면 그 여자한테 빠져도 단단히 빠졌겠구나 싶었습니다. 아직 아이도 어린데 나는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하는 게 맞는 걸까? 만약 이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수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둘째치고 현실적인 생각이 더욱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확실한 증거는 있어야 한다. 내 손에 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과 상간녀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어쨌든 제 손에 확실한 게 있어야 남편한테 따지든 족치든 뭐라도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봤습니다. 연애 때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결혼해서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날 처음으로 뒤져보게 되었네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손에서 땀이 나고 남편이 당장이라도 문을 확 열고 뭐 하는 짓이냐 소리를 지를 것 같아서 가슴이 콩닥거렸죠. 그렇게 폰을 한번 살펴보는 제 억장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자기야, 오늘 너무 좋았어. 가방 고마워. 평생 오빠만 사랑할게. 나도 지야. 내가 너 평생 지켜줄게. 와이프랑은 곧 정리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상간녀의 이름에는 송지희, 영업지원 2팀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간녀는 같은 회사 여직원이었던 거예요. 저는 주고받은 사진을 눌러 그 여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불륜 사건이 빈번하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제 남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송지라는 여자와 남편의 대화를 다 제 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거의 울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자 핸드폰 번호도 따로 저장을 해두었죠.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출근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바람 피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상대 여자도 다 안다고. 그렇게 보냈는데 남편의 반응은 제 생각과 완전 달랐어요.
제가 다 안다고 하면 당장 전화하거나 아니면 반차라도 써서 집으로 달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잘못했다고 그 여자랑 끝내겠다고 싹싹 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남편은 제 문자를 읽고도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전화도 없고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의 반응에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어쩌면 남편은 내가 다 알기를 기다린 건가 싶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심란한 기분으로 퇴근 시간이 되었고 남편이 평소처럼 들어왔습니다. 내 문자 못 봤어? 봤어. 근데 이렇게 나온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미안하고 할 말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뻔뻔한 얼굴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불쑥 그러더군요. 이혼을 원하는 거지? 뭐라고? 그래, 미안하다. 네가 다 알았다니까 변명 안 해. 나 여자 있어. 그 여자 많이 좋아하고. 네가 이혼해달라고 하면 이혼해 줄 수 있어.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하자고 나오더라고요. 제 예상대로 남편은 정말 저와의 이혼을 바랬던 거고 차라리 제가 알아주길 바랬던 거였어요. 어쩌면 그래서 핸드폰 잠금도 안 하고 지갑 같은 데에 영수증도 일부러 놔뒀을지도 모르죠. 남편의 반응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지 자식 낳고 같이 살아온 아내한테 어쩜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요? 남편은 그러면서 한술 더 뜨더군요. 이혼만 해주면 친권이고 양육권이고 다 넘기겠답니다. 한마디로 지 자식보다 그 여자가 더 좋다는 거였죠. 진짜 그 말에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아무 입이도 없나 싶고요. 그 뻔뻔한 모습에 입이 안 다물어졌고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혼을 아주 기다렸나 보네? 좋아, 해줄게. 근데 그냥은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 내 명의로 넘겨.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당장 이혼해 줄 테니까.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아. 대신 이 집은 나 넘겨. 나 여기서 지안이 키우며 살아야 돼. 그러자 계속 무표정이던 남편은 그게 말이 되냐며 펄쩍 뛰는 겁니다. 저도 화가 나서 여자랑 바람나서 본처고 자식이고 내팽개치는 너는 말이 되냐고 따졌더니 또 암소리 못하더라고요. 그때의 비참한 심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바람핀 거 걸려서 잘못했다고 비는 게 인간적일 지경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고 싶거들랑 이 집 내놓으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도 정이 다 떨어져서 붙잡고 말고 할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상간소송 할 거라고 회사에도 알릴 거라고 어디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그렇게 하지 말라며 잠깐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음 떠난 남자가 얼마나 잔인한지 그때 알았습니다. 남편은 저도 아이도 안 보이나 보더라고요. 그 여자한테 얼마나 푹 빠졌는지 저랑 아이를 짐처럼 치워버리고 싶은 게 눈에 보일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제가 친정언니랑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얘기했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죠. 저희 언니도 너무 화가 나서 뒷목을 잡고 당장 그 회사 쫓아가자고 둘 다 죽여버린다고 방방 뛰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 그때 마침 상간녀 송지희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기가 막혀서 언니한테 이걸 보라고 하면서 발신자의 이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언니도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지금 그년이 너한테 전화한 거야? 그 전에도 전화한 적 있어? 없어. 처음이야. 이거 완전 미친년이네. 천년 주제에 어디다 대고 전화질이야? 뭐라고 하는지 어디 받아봐. 알았어. 아, 잠깐만. 일단 녹음 버튼 누르고 해. 다 녹음하게. 알았어.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 당돌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 송지희라고 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입이 떡 벌어졌죠. 뻔뻔해도 보통 뻔뻔한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뭐 때문에 전화한 거죠? 오빠한테 들었어요. 사모님 놀라신 거 이해하고 죄송합니다. 솔직히 저랑 오빠가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 한 거 맞아요. 그런 거 다 알면서도 서로 너무 빠졌고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미쳤나 싶더라고요. 지금 그딴 소리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근데 욕심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 해서요. 집을 달라고 하셨다면서요. 들어보니 애초에 저희 오빠가 집 해왔고 사모님은 가정가구 좀 채운 게 다라는데 집을 달라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막말로 법적으로 처리해도 절대 집 못 받으세요. 두 분 산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재산분할까지도 안 될걸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머릿속에 퓨즈가 끊기는 기분이더라고요. 야, 너 돌았니? 미쳤어? 유부남이랑 바람난 주제에 어디다 대고 그따위 소리야, 이 쳐죽일 첩년아! 저는 완전 눈이 돌아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럴수록 그 여자는 실실 저를 약올리더라고요. 아, 흥분하지 마시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무섭게. 이러니까 오빠도 질리죠. 그리고 저한테 소송 거신다고 했다면서요? 근데 하셔도 돼요. 저 소송하시고 그냥 오빠랑은 깔끔하게 이혼해주세요. 저도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있거든요. 오빠가 위자료 명목으로 좀 더 돈은 챙겨줄 거예요. 하지만 집은 절대 안 됩니다. 네가 뭔데? 그 집 저랑 오빠랑 살아야 되니까요. 이제 오빠 거면 제 거기도 하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눈앞에 있더라면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습니다. 저희 언니도 옆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저도 어이없어요. 몇 년 살았다고 집까지 달라고 하나요? 야, 이 쌍년아.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말 아니지. 왜 이렇게 욕을 하세요? 무섭게. 그리고 저 성우 오빠랑 바로 결혼할 건데요? 뭐라고? 말 나왔으니 말인데 성우 오빠가 그쪽 엄청 지겨워해요. 애 낳고 완전 푹 퍼진 아줌마라면서 맨날 집에서 보는 거 지겹대요. 집에 가기 싫대요. 그 말에 정말 숨이 턱 막혔는데 저희 언니가 확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년이네 이거. 뭐 이런 미친년이 다 있어? 아, 이런 거 더 이상 듣고 있지 마.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민성호 때문에 진짜 별일을 다 겪는다. 나보고 푹 퍼진 아줌마래.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거 너 일부러 도발하려고 하는 것 같아. 와, 뭐 이런. 저희 언니는 씩씩거리더니 회사 감사팀의 녹음 파일이며 두 사람 불륜 사실 다 보내버리자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가 바득바득 갈렸죠. 그리고 감사팀에 보낼 자료 다 준비해놓고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네 상간녀가 나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나 이제 눈에 뵈는 거 없다. 절대 이혼 안 해줄 거고 너랑 상간녀 생매장 시켜줄 거다. 나도 이제 끝까지 갈 거다. 그년이 나 잘못 건드린 거다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진짜 회사 앞에서 피켓 시위라도 할 수 있을 지경이었죠. 제가 눈이 돌아버린 걸 본 남편은 사색이 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포기할 테니 조용히 이혼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년이 좋아도 제가 온 세상에 다 알리겠다고 하니 그건 두려웠던 모양이죠.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났지만 간신히 이성의 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저희 언니의 조언을 받아가며 최대한 이성적으로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하려 했습니다. 왜냐면 그 여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도발을 했잖아요. 저희 언니도 말했지만 변호사도 그러더군요. 일부러 전화해서 도발한 걸 수도 있다고요.
제가 상간소송 건다고 하니까 일부러 저를 도발해서 직접 찾아가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요. 그리고 저한테 머리채 뜯기던지 맞던지 그렇게 폭행당하고 본인도 저한테 고소를 하려는 속셈일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가만 생각해보니 너무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해서 약을 살살 올린 게 그런 의도였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간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작정이었죠. 그래서 절대로 찾아가지 않고 변호사의 조언 아래 철저히 법으로만 처리했습니다. 그 상간녀가 저한테 깐족거린 거 모조리 녹음해서 증거로도 제출하고요. 그 후 저는 남편에게 집을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겐 안 해도 그 여자에겐 따로 상간소송도 걸었고 최대 금액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했는데 진짜 통쾌한 것 그 이유였습니다. 남편이 집도 저한테 넘기고 나오자 그 대단한 운명적 사랑이 길게도 안 간 모양이에요. 그 연병을 떨더니 둘이 반년도 안 돼서 헤어졌다고 했고 송지인은 회사도 그만두고 잠수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송지희한테 차이고 나니 뒤늦게 저한테 미안하다고 저희 아이 핑계를 대며 찾아오려고 했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죠. 그렇게 저는 그 쓰레기들을 제 인생에서 도려냈습니다. 그 후 악착같이 일하며 아이를 키우고 살았죠. 그러다가 지금의 자상하고 성실한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하였습니다. 남편도 재혼이긴 했지만 따로 아이는 없었는데요. 그런데도 제 아이를 마치 친자식처럼 대하고 예뻐해주고 좋은 아빠가 되어주더라고요.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결혼은 너무 행복해서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물론 전 남편과 그 상간녀가 준 상처는 제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있었지만요. 그렇게 잘 지내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인터폰을 확인하니 화면 속에 웬 여자가 떡접시를 들고 서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아랫집에 새로 이사 왔거든요. 요즘도 이사 왔다고 떡을 돌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문을 열었어요. 어떤 여자가 서 있었는데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낯이 익은 거예요. 분명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퍼뜩 안 났죠. 안녕하세요. 떡 좀 드세요. 아랫집 이사 왔어요. 잘 먹을게요. 언제 이사 오셨어요? 어제요. 그런데 목소리도 뭔가 묘하게 낯이 익더라고요. 분명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왜 낯이 익은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그 여자가 고개를 돌리니 아랫집 계단에서 누군가 그 여자를 부르며 올라오더라고요. 그 여자의 남편 같았죠. 그 여자 남편 손에는 유치원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도 있고요. 아, 저희 남편이랑 아이예요. 자기야, 떡 다 돌렸어? 안녕하세요. 아랫집 이사 왔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서글서글한 남자가 저를 보며 웃더라고요. 저도 웃었죠. 네, 떡 맛있게 잘 먹을게요. 그렇게 그 부부는 다정하게 내려가려는데 닫히는 문 사이로 그 남자가 그러는 겁니다. 지희야, 우리 저녁 뭐 먹을까?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희라는 그 말에 모든 기억이 순식간에 다 떠올랐거든요. 송지희, 바로 10년 전 제 가정을 파탄내고 저에게 조롱까지 일삼았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저랑 통화만 한 번 했고 제 얼굴은 몰랐겠지만 저는 그 여자를 알아볼 수 있었죠. 그때 그 여자의 사진을 수도 없이 많이 봤었고 통화도 했었으니까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 가정 깨부수고 전 남편이랑은 반년도 안 돼서 헤어지고 도망치듯 잠수를 탔다던 그 여자. 그 여자가 갑자기 저희 아랫집으로 이사를 와서 나타난 겁니다. 심지어 현모양처 코스프레까지 하면서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멀쩡한 가정을 박살낸 년이 자기는 과거 세탁 싹 하고 멀쩡하게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물었던 상처가 다시 터지는 기분이 들었죠.
그 여자가 아랫집으로 이사 왔다는 이 기막힌 우연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떡과 일회용 접시를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고 누웠는데 심장이 너무 뛰어서 도저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그 망할 년이 우리 아랫집에 왔을까? 신이 나를 시험하는 건가? 아니면 되돌려줄 기회인가? 당장이라도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나를 기억하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요. 딱 보니 송지희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 한숨도 못 자고 결심했습니다. 내 가정 깨부순 것처럼 너한테도 똑같이 되갚아줄 거라고요. 저는 그 후 일부러 그 여자를 살폈죠. 그 여자의 딸이 어디 유치원에 다니는지도 알아냈습니다. 그 후 일부러 같은 아파트 사는 아이 친구들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우리 아랫집으로 이사 온 여자,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여자인 거예요. 어떡해요? 예전에 내 친구 가정 파탄낸 상간녀가 있었거든요. 그 피해자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저한테도 다 얘기하고 상간녀 사진도 보여줬어요. 이름도 알려주고. 그런데 알고 보니 아랫집에 이사 온 그 여자더라고요. 세상 좁다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친구 엄마는 경악하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어쩜 그런 일이. 정말 그 사람 맞아요? 분명해요. 이름도 확실하고. 보니까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애도 있어 보이고. 가만 보니 애는 유치원 다니는 것 같던데 유치원 가방 보니까 요 바로 앞에 병설 유치원이더라고요. 어머, 민우네도 거기 다니는데. 세상에, 그런 여자랑 같은 학부모라니. 남의 가정 깨놓고 본인은 잘 먹고 잘 사나 보네요. 그래서 그 피해자 친구분은 괜찮나요? 네, 이제는 잘 살고 있어요. 이 일을 얘기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세상에, 웬일이야. 지안이 엄마 아랫집이면 402호 말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와, 기가 막히네. 그 친구분 어떡해. 너무 안쓰럽다. 친구 엄마는 말과 달리 엄청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라도 생긴 것 같은 표정이더라고요. 역시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그 친구 엄마가 워낙 마당발이기도 하고 남의 말 하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하거든요. 삽시간에 동네 시끌시끌하게 소문이 퍼졌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송지희를 볼 때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올라와서 들썩였다가 관리자가 삭제를 하기도 했죠. 삭제를 하면 뭐 하나요? 이미 그 소문은 온 동네방네의 소문이 다 퍼졌는데요. 이 소문은 아주 빠르게 송지희와 그녀의 남편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씩씩거리며 송지희 부부가 저희 집을 찾아와 초인종을 마구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문을 열자마자 송지희가 미친 듯이 따지더라고요. 이봐요. 당신이라면서요. 아파트에 이상한 헛소문 퍼뜨리고 다닌 사람. 송지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삿대질을 하며 따지는 겁니다. 저는 코웃음 치며 앞말 않고 가만히 지켜봤죠. 도대체 무슨 악의가 있어서 그런 소문을 내신 겁니까? 저희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일단 뭐라고 하나 보자 싶어 계속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자 송지희가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혀 정말. 아주머니 할 일 없으세요? 딱 봐도 알겠네. 남의 집 행복한 꼴 못 봐서 질투나서 그러는 거죠? 혹시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고 이혼이라도 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나 절대 가만 안 있어. 송지희의 태도는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송지희가 너무 막말이 심하자 옆에 따라온 남편도 일단 말리더라고요. 저기 지야, 너무 감정적으로 하진 말고. 내가 화 안 나게 생겼냐고. 날 언제 봤다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짓거리고 다녀? 아주머니,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왜 그런 소문 퍼뜨리고 다니셨는지 물어보려고 온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신 거죠?
저는 코웃음 치며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으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진짜 기억 안 나나 봐, 내가. 제 말에 송지희도 움찔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아줌마가 누군데요? 하긴 내 얼굴은 모를 수도 있겠다. 대신 목소리는 기억하지 않나? 우리 통화도 했잖아요. 무슨 통화? 하다가 문득 뭐가 생각났는지 움찔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제 기억나나 보네. 하긴 내 이름은 몰라도 민성호라는 이름은 알 텐데. 송지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당황한 얼굴로 그러는 겁니다. 하여튼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여보, 내려가자. 그러면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고 도망가려는 겁니다. 어디 가세요? 저한테 따지실 거 많은 것 같은데? 얘기하세요. 갑자기 바뀐 태도에 송지희 남편도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아니, 저런 아줌마랑 길게 말해서 뭐해. 그냥 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깔끔해. 괜히 말 섞지 말고 그냥 가자. 그러면서 지 남편 데리고 계속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남편도 이상했는지 팔을 뿌리치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러냐고. 아, 그냥 빨리 가자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죠. 그런 소문 왜 냈느냐고 물으셨죠?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소문의 실제 피해자가 바로 저거든요. 송지희가 10년 전에 제 전 남편이랑 바람이 나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이름은 민성호였죠. 그때 송지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푹 퍼진 아줌마니 뭐니 그래서 이혼당하니 뭐니 그런 소리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또 뭐라더라? 제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제 남편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상간소송해도 상관없다면서요. 소송해주길 원하는 것 같아서 소송해줬습니다. 저한테 위자료도 줬잖아요, 송지희 씨. 아, 그리고 원하는 대로 제 남편도 줬어요. 그런데 반년 정도 동거하고 살다가 바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세기의 사랑처럼 굴더니 꼴랑 6개월? 참나. 이 만닥쳐요? 나 그런 적 없거든요? 아,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러면 기억나게 해줘야지. 저는 코웃음 치며 보란 듯이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생각했기에 얼마 전 증거를 다시 찾아 폰에 담아두었거든요. 그걸 재생했죠. 송지희가 저한테 전화했을 때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아, 흥분하지 마시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무섭게. 이러니까 오빠도 질리죠. 그리고 저한테 소송 거신다고 했다면서요? 근데 하셔도 돼요. 저 소송하시고 그냥 오빠랑은 깔끔하게 이혼해주세요. 저도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거든요. 오빠가 위자료 명목으로 좀 더 돈은 챙겨줄 거예요. 하지만 집은 절대 안 됩니다. 10년 전이긴 하지만 분명 송지희의 목소리였죠. 그 목소리를 들은 송지희 남편도 입이 뜨악하더라고요. 믿었던 아내의 추악한 과거를 마주한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렸죠. 궁지에 몰린 송지희는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달려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제 손에서 휴대폰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이거 나 아니야! 아니라고! 다 가짜라고! 저 여자가 만든 거야! 라면서 제 폰을 밟아대는데 광기 어린 모습에 송지희 남편조차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저는 아주 차분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무섭게. 이러면 남편분도 질려해요. 저는 과거 10년 전 송지희가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송지희가 입을 뜨악하고 보더라고요. 내 폰 다 망가졌네? 재물손괴죄로 너 신고할 거야. 여기 CCTV도 있거든. 저는 송지희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증거 더 줄 수 있어요.
증거는 아주 많거든요. 내 전남편하고 송지희가 뜨겁게 사랑했던 증거. 그때 핏기가 다 빠진 송지희 남편의 표정, 황망하게 송지희를 보더라고요. 송지희의 그 망했다는 표정, 그 표정을 구경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송지희의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 초췌한 얼굴에 눈은 퉁퉁 부어 있는 채로요. 그는 저에게 사과를 하며 돈봉투를 건넸습니다. 며칠 전에 찾아와서 물에 저질러서 죄송합니다. 이건 휴대폰 파손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부탁하더라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그 증거 자료들 저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사실을 안 이상 그 여자와 계속 살긴 힘들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여자가 과거에 남의 가정 파탄낸 그런 여잔지도 몰랐고 상간소송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동거 사실도 몰랐고요. 저를 완전히 속인 것 같은데 믿음이 깨진 이상 저도 그 여자랑 계속 살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기꺼이 증거들 다 주겠다고 매일 주소 주면 파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고맙다고 하며 명함 한 장을 건넨 후 축 늘어진 어깨로 집을 떠났죠. 저는 그에게 모든 파일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 송지희는 이혼을 당하고 쫓겨난 건지 더 이상 동네에서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나중엔 송지희 남편도 집을 팔고 사라졌고요. 10년 전에 제 가정은 무너졌지만 지금은 제 삶을 단단히 지키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나의 행복을 깨트린 사람에게 가장 우아하고 확실하게 복수하는 방법은 내가 무너지지 않고 보란듯이 잘 사는 것이더라고요.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했던 죄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말이죠. 추악한 과거를 속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그 여자에게 되돌려주자 저도 훨씬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제 마음속에 남은 거 모두 다 털어버렸으니 더 홀가분하게 마음 가볍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에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소중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최수미라고 합니다. 지금의 제 삶은 더없이 행복하지만 이 행복을 얻기까지 저는 지옥의 문턱을 넘어야 했습니다. 제 첫 번째 결혼은 25, 꽃다운 나이에 시작됐습니다. 전 남편 이용석은 저보다 8살이 많았는데 그만큼 다정하고 자상하고 또 능력도 있는 남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집안이 돈이 많았죠. 전 남편은 첫눈에 저에게 반했다며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꼭 저랑 하고 싶다고 했죠. 저도 어른스럽고 듬직한 그 남자가 좋았고요.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오갔는데 시어머니가 처음엔 저를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린 거 말고는 볼 게 하나도 없다며 왜 굳이 저 같은 애랑 결혼을 하느냐 하셨다더군요. 나이 어린 거 말고는 뭐 볼 게 있니? 집안도 평범하고 학벌도 그저 그렇고 어디 이름도 없는 그런 회사 다닌다며. 뭐 하나 볼 게 없잖아. 하지만 용석 씨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무조건 저랑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아들을 꺾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결혼은 성사되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저는 퇴근하고 곧장 레스토랑에 갔고 남편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수미야, 회사 다니느라 많이 힘들지? 힘들긴 신혼여행 갔다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못한 일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제 대답에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회사 그만두는 게 어때?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버는 걸로 충분하잖아. 자기까지 왜 고생하면서 힘든 회사 일에 시달려야 돼. 나는 자기가 좀 쉬면서 집도 보살피고 그랬으면 좋겠어. 결혼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기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결혼을 했어도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기에 남편의 말은 더더욱 당혹스러웠죠. 남편은 자기가 워낙 바쁘니까 저보고는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내조에만 집중해줬으면 하는 말을 다시 말하더라고요. 저는 좀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내조를 해주는 게 맞는 건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도 시어머니도 빨리 아이를 가지길 바라기도 했어요. 결혼을 했으니 나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또 그때까지도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기에 제가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져서 며느리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좀 쉬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편하게 지냈으면 하는 남편의 마음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게 다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 이만한 집에 시집 왔으면 너무 내 고집만 부리지 말고 이 정도는 맞춰야 될지도 몰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사원증을 반납하면서 앞으로는 이용석의 아내이자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겠다는 결심을 했죠.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 어머님은 본격적으로 아이부터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좀 보호해야 한다며 유명한 한의원에 저를 데리고 가셨죠. 거기에는 연세가 많으신 한의사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제 진맥을 짚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며느래기 몸이 태생적으로 차고 아기 집도 약하네. 임신이 쉽지는 않겠어. 임신이 쉽지 않겠다는 그 말에 어머님은 저를 조용히 흘겨보시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진료를 받았는데 남편은 문제없이 건강하다고 하셨다네요. 그렇게 집에 가는 길에 어머님이 비아냥거리시는 겁니다. 나이가 어려서 임신은 금방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보네 라면서요. 저한테는 너무 상처였죠. 어쨌든 저도 제 몸 상태가 그랬구나 싶어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의 본격적인 닥달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님은 매일같이 전화하셔선 약은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있냐고 감시하셨거든요. 그 약은 꽤 오랫동안 달아서 먹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의원에 갔더니 그 한의사분이 하는 말이 자궁도 약한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 말에 역시나 집에 오면서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데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지. 너는 예전에 사회생활도 했다는 애가 그렇게 마음이 약해 빠져서 어디다 쓰니? 라며 또 나무라셨어요. 저는 죄인이 된 기분으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솔직히 어머님이 매일같이 전화해서 임신 소식은 없는지, 약은 잘 챙겨 먹는지 등등 감시하고 압박을 하니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당신이 스트레스 원인인 줄도 모르시는지 끝없이 저를 압박했죠. 마음을 편히 가져야 아이가 생긴다고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의 감시 속에서 하루라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으니 정말 어불성설이었죠.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 결혼 6년 차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때까지도 생기지 않았고 그 사이 저는 몸과 마음 모두 만신창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노골적으로 애 하나 못 낳느냐고 속상해하셨고 저는 그 속에서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적극적인 시술은 하지 않았어요. 보통 난임 기간이 길어지면 난임병원에 가서 적극적인 치료라도 하지만 저는 그것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은 엄청 맹신하는 보살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겨야 된다고 시술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대요. 그리고 제 사주에 아이가 있기는 하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고 했고 그렇다 보니 시술도 못 받게 된 거죠.
심지어 남편 역시도 병원에서 정액 채취를 하는 게 수치스럽고 하기 싫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정작 의학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는 건 남편과 어머님인데도 저한테만 임신 안 되냐고 닥달했던 거죠. 오로지 한약과 점쟁이 말에만 의존하면서요. 그 집에서 저는 혼자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을 붙잡고 내 소원이니 시술 한번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한의원 진맥만 짚었지 제대로 된 병원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 한의원에서는 남편은 너무 건강하고 정상이라고만 하는데 하지만 임신 기능이 진맥으로 다 나오겠나요? 전문적인 병원에서 검사 좀 해보자고 제가 그렇게 애원하니 남편도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고 결국 검사와 시술 날짜도 잡았습니다. 어머님 몰래 해야 했기 때문에 조용히 진행을 하기로 했죠. 그러는 와중 저희 집에 일을 봐주시던 도우미 분이 계셨는데요. 집에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둬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잘 아는 도우미 분이 있는데 젊고 싹싹하고 일도 잘한다며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볼 겸 오시라고 했고 이혜진 씨가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젊은 사람인 거예요. 나이를 보니 저보다도 2살 어리더군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다른 집 살림해주는 일을 하나 싶기도 하면서도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대단하다 싶기도 했습니다. 집에 일하는 사람이 너무 젊고 예뻐서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노파심이라고 애써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한 혜진 씨는 정말 야무지더라고요. 처음에 잠깐 했던 제 걱정이 무색하게 손은 어찌나 빠르고 꼼꼼한지 게다가 음식까지 정말 잘했습니다. 와, 역시 전문가다 싶을 정도로 집안일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저도 너무 만족했죠. 그것뿐인가요? 성격도 싹싹해서 저랑은 너무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와 달리 제 남편은 혜진 씨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랐어요. 평소 남편은 다른 사람에게 꽤나 신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누구에게나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혜진 씨에게는 지나치게 무뚝뚝하고 싸늘한 거예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혜진 씨가 저녁 식사 메뉴라던가 뭔가를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혜진 씨가 기분 상할까봐 괜히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했고 남편에게도 따로 뭐라고 했죠. 혜진 씨한테 왜 그렇게 냉랭하게 해, 섭섭하게. 밖에서 하루 종일 사회생활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서 일해주는 사람한테도 사회생활 해야 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런 뜻이 아니라. 됐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해서 냅뒀는데 지나고 보니 정말 웃긴 일이었더라고요. 왜냐면 남편은 지 속에서 들끓고 있는 진짜 속마음을 감추기 위한 어설픈 연극을 한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검사 날짜를 앞둔 어느 날 어머님은 또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듣고 와서 저를 닥달했습니다. 내가 아주 유명하다는 스님을 찾아뵀는데 그 스님 말이 네 덕이 부족해서 자식 문이 안 열린단다.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대. 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부터 저를 따라오라고 해서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사찰에 데리고 가서 절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정성이 부족하다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거절하기도 힘들어서 그렇게 어머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둘만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요. 사건이 터진 그날도 저는 어머님과 사찰에서 저를 올리고 있던 때였어요. 아버님께 전화가 왔고 어머님이 급한 일로 바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달리 일찍 집으로 가게 되었죠. 보통 한 8시쯤 도착하는데 그날은 6시쯤에 온 것 같아요. 완전 녹초가 되어 현관문 도어락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방에서는 남녀가 대여하는 소리였으니까요. 이렇게 자주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치? 나도 좋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떨리는 심정으로 안방 문고리를 잡아 돌렸습니다. 제 눈앞에서는 제 남편과 이혜진이 제 침대 위에서 나란히 앉고 있었죠. 그걸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면서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 쇳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제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치자 남편은 경기를 일으킨 듯 화들짝 놀라고 이혜진도 겁에 질린 쥐새끼처럼 소리를 지르며 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남편과 이혜진이 놀아난 것을 확인한 거죠. 남편은 바지를 겨우 입고 다가와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저녁에 술을 먹다가 취기로 실수를 한 것 같다고요. 하지만 남편의 말과 달리 그 두 사람은 너무 오래된 사이 같았습니다. 저는 그 즉시 이혜진을 쫓아냈습니다. 이혜진도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도망을 쳤죠. 저는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고요. 다음 날부터 남편은 매일같이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제 상황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하지만 멍청하게도 또 안타깝게도 저는 남편을 아직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보다는 6년간의 세월이 제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를 용서할 수도 그렇다고 내칠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난임 검사는 취소를 했고 저는 방에서 누워만 지냈어요. 어떤 해결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고 어머님의 전화 연락도 다 피했죠. 어머님은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연락을 안 했는데 아마 남편이 이 일에 대해 다 얘기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이혜진이었어요. 저희 집에 왔다고 문을 열어달라는데 너무 기막히고 화가 나더라고요. 무슨 낯짝으로 여길 오느냐 했더니 저한테 꼭 할 말이 있대요. 목소리가 저에게 미안하거나 잘못을 빌러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 소리를 하러 온 건가 어디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었죠. 이혜진은 저에게 초음파 사진을 내밀더군요. 저 임신했어요. 8주래요. 너무 기막혔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벙쪄 있자 이혜진이 그러더라고요. 뱃속에 사장님 아이가 있다고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지난 6년간 그토록 아이를 원했던 저에게는 찾아오지 않았던 그 아이가 저를 배신한 그들에게 찾아간 겁니다. 이혜진은 이미 제 남편에게도 어머님에게도 이 사실을 다 알린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거 상관없다고 이혜진에게 수술하라고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달랐습니다. 저를 찾아와 냉정하게 말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어쩌겠니? 이혼하고 네가 나가주는 수밖에 없다. 네? 어쨌든 혜진이가 우리 용석이 애를 가졌잖니. 이게 운명인가 싶기도 해. 너는 그렇게 용을 써도 안 가져지던 아이가 걔한테는 이렇게 금방 들어섰잖아. 그리고 너 들어보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난임센터 예약했다며? 내가 뭐랬어. 보살님이 자연적으로 임신해야 된다고 얼마나 강조했냐고. 너 내 말 무시하고 시술 받으려고 했지? 네가 시어머니 말을 얼마나 개똥으로 들은 거냐. 어머니, 바람핀 사람은 이용석이에요.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도 잘한 거 없다 이 말이야. 막말로 네가 지금 애라도 있었으면 나는 무조건 네 편이다. 이혜진 뱃속에 애가 있든 말든 돈이라도 쥐어주고 수술하라고 했을 거다. 근데 봐라. 너는 없고 걔는 우리 용석이에 임신했잖니. 너랑은 죽어도 안 생기던 애가 걔랑은 이렇게 금방 생기니. 이게 운명인가 싶기도 하다. 긴 말 할 것도 없고 위자료 줄 테니까 정리해. 솔직히 가사도우미 출신 며느리 나도 썩 탐탁지 않아. 근데 또 생각해보면 걔랑 너랑 뭐가 그렇게 다르겠니? 너라고 뭐 대단한 집안의 교수도 아니었잖아? 고집 부려봤자 너만 힘드니까 끝내라. 라는데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누가 보면 제가 바람을 핀 줄 알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어머님과 그 사이에 얘기가 된 건지 말을 바꾸고 더 이상 제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한텐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그만하자. 내 애를 가졌다면 책임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위자료는 섭섭치 않게 줄게. 남편도 결국 어머님 아들이더군요. 지난 6년의 세월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럴수록 오기가 생겨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부모님과 남편은 변호사를 구해 저한테 대응하려고 한 모양이지만 저는 죽어도 물러나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10개월 가까이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제 편은 없는 건지 그맘때 공교롭게 친정오빠가 사업 관련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주변에 돈까지 빌렸는데 그 일로 오빠가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친정 부모님은 울면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오빠가 그 돈을 못 갚으면 감옥 들어가야 될지도 모른다고. 위자료라도 받아서 오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요. 친정 식구들까지 저에게 이혼을 하려고 종용을 하니 정말 믿을 곳 하나 없다 싶더라고요. 저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과정을 밟으면서 이혜진 씨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좋아서 입이 찢어졌다는 소리도 들려왔죠.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나왔고 제 위자료로 오빠를 도와주었습니다. 오빠를 도운 건 다행이었지만 그때의 제 심정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비참하고 피눈물이 나네요.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던 저는 남편 집에서 미처 들고 오지 못한 몇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챙기러 간다고 연락 후 찾아갔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혜진이 거실을 떡하니 차지하고 아이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 싹싹하고 성실하던 가정부 이혜진이라는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거만한 승리자처럼 저를 쳐다보면서 짐 챙기고 빨리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안주인은 자기라 이거죠. 저는 비참한 기분으로 제가 미처 못 갖고 갔던 짐을 챙겼습니다. 이혜진은 제 뒤까지 따라와 제가 뭘 챙기는지 감시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방을 나서려다가 이혜진이 안고 있는 아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지만 좀 이상하더라고요. 물론 갓난아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그 아이는 이용석도 이혜진도 전혀 닮지 않았거든요. 이용석은 좀 하얗고 눈도 작고 기다란 편인데 이혜진 품속의 아이는 까맣기도 하고 쌍꺼풀도 짙고요. 이용석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혜진을 닮은 것도 아니었기에 좀 의아했습니다. 그냥 안 닮았다 정도가 아니라 너무 결이 다른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빤히 쳐다봤는데 그 순간 좀 전까지 여유롭던 이혜진이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아이를 확 돌려앉는 거예요. 뭘 그렇게 쳐다봐요? 라면서 저를 엄청 경계하면서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가 울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지 싶더라고요. 저에게 어떤 촉이 왔던 거죠. 그렇게 저는 어쨌든 짐을 마저 챙기고 잠깐 화장실을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이혜진은 혼잣말로 가지가지 하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들은 척 화장실에 들어가 남편의 칫솔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늘 같은 브랜드, 같은 색상의 칫솔을 쓰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혜진이 아기 기저귀를 가는 사이 몸을 슬쩍 숙여 아이의 쪽쪽이도 챙겼습니다. 혹시 돌아볼까봐 가슴이 막 뛰었는데 전혀 눈치 못 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가지고 온 물건으로 친자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촉이 뭔가 그 아이가 이용석의 아이 같지가 않았거든요. 며칠 뒤 결과서를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결과는 놀랍더라고요. 친자 불일치. 한마디로 그 아이는 정말로 남편 이용석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지를 보고 멍해 있다가 그 뒤에는 한참을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면서도 또 한편으론 너무 통쾌해서 눈물까지 나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었냐면 그전까진 제 꼴이 너무 비참하고 서글프고 그랬는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순간 너무 후련하고 통쾌하고 속이 시원하게 뚫린 것 같은 겁니다. 진짜 비참하고 우스운 사람은 더 이상 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전시모와 전남편이 된 거니까요. 생각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 결과지를 들고 그 집으로 쳐들어가 시어머니와 남편의 면상에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이것 봐라.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손주는 가짜다. 속고 있는 게 참 우습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얘기해줘야 되지? 싶더라고요. 차라리 모르고 그 아이를 키우게 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복수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내킬 때 언제든지 폭로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저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 친자검사지는 깊은 서랍 속에 넣어두었죠. 그 뒤로 저는 다시 제 이름으로 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회사에 다녔고 열심히 살았죠. 그 친자검사지가 제 분한 감정을 좀 풀어주었기에 마음을 다잡고 다시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오빠도 후에 도와준 돈 고맙고 미안했다며 이자까지 쳐서 저에게 돌려주었고요. 그렇게 지난 상처를 잊고 살다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결혼 전제로 연애를 하던 차에 놀랍게도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써도 오지 않던 아이가 연애 때 생긴 거죠. 그렇게 저는 재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의 어린이집 입학 상담을 위해 한 어린이집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좀 크고 유명한 어린이집이라 상담 예약을 겨우 잡고 찾아갔죠. 그 어린이집은 2개의 건물로 유치원과 함께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놀이시설에서 잘 노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먼저 어머니, 세윤이가 잘 노니까 좀 놀다가 데려가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어린이집 마당이나 주변을 좀 구경하고 오겠다며 아이를 맡기고 잠시 나왔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 황당하게도 그 지옥 같던 얼굴들을 다시 마주친 거예요. 더 늙고 심술궂은 얼굴의 전시모와 왠지 모르게 초췌하면서도 날카로운 표정의 이혜진이 있더라고요. 이혜진은 아이를 데리고 왔었는데 아이 원복을 보니 이 유치원에 다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저를 알아보더군요. 어머, 이게 누구야? 어떻게 이런 데서 다 만나? 저는 인사도 하기 싫어서 그냥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네가 여기 웬일이야? 재혼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설마 애도 있었니? 그러기에 제가 웃으며 그랬죠. 네, 금방 생기던데요. 제 말에 전시모는 코웃음을 치며 비꼬는 겁니다. 허참, 몸에 문제 있어서 애도 못 가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나 보네. 라며 사람을 긁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다 밝힐 때가 왔다는 것을요. 당연하죠. 문제는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었을 테니까요. 그걸 아직도 모르시는구나. 그 말에 전시모 눈이 돌더라고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 아들이 무슨 문제? 우리 손주가 떡하니 있는데 내 아들이 무슨 문제? 그 말에 이혜진의 얼굴이 순간 당혹스럽게 질리면서 제 눈치를 살짝 보더라고요. 저는 피식 웃었죠. 이혜진은 다급하게 전시모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가요. 상대하지 말고. 저는 이혜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혜진 씨, 나 그때 마지막으로 그 집에서 짐 챙겨 나오던 날 기억나? 네? 그 집에서 뭐 없어진 거 없었어? 그게 무슨... 저는 여유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죠. 실은 내가 그때 아기 쪽쪽이 들고 갔거든. 아무리 봐도 아기가 이용석이랑 너무 안 닮은 거야. 그래서 이용석 칫솔도 들고 갔어. 그 말에 이혜진의 눈이 공포로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전시모가 놓칠 리 없었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자르며 웃었습니다.
10년 묵은 채증이 한순간에 내려가는 기분을 느끼면서요. 어머님, 제가 그걸 들고 가서 뭘 했겠어요? 저는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복수는 한 셈이네요. 어머님 며느님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그 귀한 손주가 과연 누구인지.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순간 이혜진이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미쳤어? 어디서 개수작이야! 하지만 제 말에 전시모가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서는 이혜진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 여자 미쳤나 봐요. 아무 헛소리나 하는 거예요.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 선생님께서 부르시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럼 두 분이서 얘기 잘 나눠보세요. 그렇게 저는 자리를 떴고 고개를 힐끗 돌려보니 전시모도 이혜진도 표정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나중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전시모는 결국 머리카락을 뽑아 자기 손으로 직접 친자검사를 의뢰했다더군요. 그리고 친자가 아닌 게 밝혀진 것을 알게 되었다죠. 이혜진은 몇 년 전 제가 쫓겨났던 그 모습 그대로, 아니 더 비참하게 아이와 함께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그 오랜 기간 남의 자식을 친자식인 줄 알고 키웠던 이용석과 전시모. 특히 전시모는 충격으로 알아누웠고 헛소리까지 하면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 남편도 그동안 키워온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과 속았다는 분노에 허구한 날 술을 퍼먹고 산다고 하고요. 그 무당말이 맞긴 했네요. 제 팔자에는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가 이용석의 아이는 아니었던 거죠. 저는 지금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남편과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 행복이 그들에게는 가장 완벽한 복수가 되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결국 좋은 일이 될지 안 좋은 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 결혼에서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그로 인해 지금의 남편 그리고 지금의 아이도 얻었으니 저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 되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 내 인생에 다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